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인선하는 2기 내각 구성을 마쳤습니다. 기재부 장관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LH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윤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폭의 인적 쇄신인데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빠지는 자리에 관료와 학계 전문가를 기용했습니다.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오늘 뉴스9는 용산 대통령실로 먼저 갑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최상목 전 경제수석과 박상우 전 LH 사장이 발탁됐습니다.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임중도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부처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어서 무척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강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은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젊은 1970년생이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된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은 양가가 국가유공자 집안이란 점이 부각됐습니다. 6.25 참정 용사의 딸이시고 독립유공자의 손주 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농림부 장관 후보론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명됐습니다. 장관 후보 6명 가운데 3명이 여성으로 서울대 50대 남성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경제 관련 부처 장관 5명을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교체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다만 비정치인 출신이 많아 향후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각보다 정작 더 관심이 가는 인사는 따로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과 국정원장 그리고 출마가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후임 인선 문제가 여전히 풀지 못한 매듭으로 남아있죠. 이러면 이번 주 추가 개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후보는 누구인지 오늘 발표에서는 왜 빠졌는지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엔 당초 이상인 부위원장이 우선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건강 등의 문제로 고사하면서 주말 사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법리에 해박할 뿐 아니라 정무 감각도 있어 쟁점이 많은 방통위원장의 적임자라며 다만 최종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복수의 후보들과 함께 검토 중인 단계라고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교체될 경우 후임엔 김 위원장과 함께 길태기,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인호공 현 차관도 거론됩니다. 국정원장 후보론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과 김숙 전 1차장에 이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다만 외교부 장관 인선과 맞물려 외교안보 진용이 전면 개편될 가능성도 있는데 외교장관엔 조 실장을 비롯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장호진 1차관, 조태열 전 2차관 등도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인사안이 확정되는 대로 서둘러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르면 이번 주 2차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인사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답변을 달라고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통첩 시한이죠. 하지만 당 지도부는 오늘까지도 침묵을 지켰고 심지어 희생혁신안은 오늘 최고위에 보고되지도 못했습니다. 혁신위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기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하는 상황이고요. 기로에선 국민의힘 혁신위 내부 사정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6호 혁신안을 의결하며 답변 시한을 4일로 제시했습니다. 70점, 80점짜리 이런 혁신은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이 답변은 당에서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혁신이 때문에 짧게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 똑같은 말 반복하나요?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게 최악이라며 혁신안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희생혁신안은 최고위에 정식 보고되지도 않았는데 지도부는 혁신위가 보고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혁신위에서 최고위 측에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안 됐고요. 혁신위는 당 사무처로부터 향후 혁신안 모두를 모아서 보고하라고 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하루 종일 언론 접촉을 피했고 오후로 예정됐던 혁신위의 화상회의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일부 혁신위원들은 갈등 해소를 위해 인 위원장과 김 대표가 만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인 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당내 현안에 극도로 말을 아껴왔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들어서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말을 절제하기로 유명한 이 전 대표의 표현 수위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이 적지 않고 민주당 주류에서도 이 전 대표의 움직임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 불씨가 얼마나 큰 불길로 번질 것인지가 관심이겠죠. 이 전 대표의 움직임은 장세희 기자가 쫓아가 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질문에 국가를 위해 할 일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방식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정권을 비판하려면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고 기다림이 바닥나고 있다며 조만간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내부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의 기다림도 이제 바닥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 대표가 최근 김부겸 전 총리와도 당내 상황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새 전직 총리들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연동형 비례제 약속을 지키라며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공약이고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이제 좀 제대로 공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해제해달라. 당 주류인 친명계는 신당 움직임을 경계했습니다. 신당 창당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상당히 좁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강성 지지자들이 활동이 많은 당원 게시판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 총리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는 비난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홍현주 기자에게 이번 개각을 전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저는 사실 뭐 개개인 후보자들 개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도 인물난이 좀 느껴지던데 특히 중기부 장관의 현직 외교부 차관이 기용됐잖아요. 이건 돌려막깁니까?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 겁니까? 오늘 취재 기자들도 인사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외교가 곧 민생이라는 윤 대통령 뜻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사다라고 했습니다. 예. 특히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오영주 차관이 주 베트남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오 차관이 이 현지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고용 상황이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윤 대통령이 중기부 장관으로 점 찍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교관 출신에게 이 경제 현장 이해도와 같은 정책 능력이 검증 어느 정도 됐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보훈부 장관 내정자는 경영학 교수 출신입니다. 이 강정의 내정자는 시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 또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라는 점이 작용했는데 이 보훈 정책과 직접 연결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주목도가 큰 후보자가 없어서 국민들이 실감할 만한 쇄신 분위기를 얻기엔 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 장관 고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국정원장 자리는 이미 비어 있고 네. 또 박진 외교부 장관도
유임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또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이동할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는데요. 본인은 안보실에 남거나 옮겨야 한다면 외교장관을 더 희망할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외교안보 분야 특성상 외교라인 교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 국내 총선 말고도 미국 대선 등의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해서 이 안보라인 쇄신할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관심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번 개각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거였는데 결국 두 사람 다 결론이 안 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방통위원장 후임은 공백 최소화 위해 서둘러 진행할 방침인데 지금 최종 검증 단계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임은 한 장관이 출마할 경우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이어서 연말쯤 추가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유임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장관 후보자가 6명이 바뀌었는데 뭔가 좀 어수선해 보이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군요. 국민의힘 상황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 전해드렸지만 희생을 요구하면서 혁신위가 제시했던 시한 오늘이었습니다. 지도부가 답을 내놓지 않았는데 당 지도부는 1호 안건이었던 징계자 사면 외에 다른 혁신안은 최고위가 관여할 수 없는 공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결하는 게 오히려 월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출범에 앞서서 전권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권한이 없다면서 혁신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모순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평소 스타일을 보면 혁신위를 그냥 해체하고 조용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결단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혁신위 내부 분위기는 어떻다 그럽니까? 지금 혁신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희생 혁신안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7일 이번 주 목요일에 혁신위 일정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혁신위 향배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 저희 기자 취재 내용을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기자들 연락도 안 받고 있다 그러는 걸 보면 뭔가 결단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목요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나는 몰랐던 일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죠. 오늘 처음으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고 영장에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를 피의자로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과잉 수사이자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청 4층 회의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회의실 한편에 압수품을 담을 박스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곳 도청뿐만 아니라 식당 등 법인카드가 사용된 곳들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청에는 검찰 수사관 30여 명이 투입돼 도지사 비서실과 총무과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이 대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신고한 내용을 지난 10월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저 또한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했었던 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와 제 비서실 직원들이 도대체 이번 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입니다. 김 지사는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경기도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조 씨가 국회에서 관련 의혹을 담은 책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조 씨는 법카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정권 위기 때마다 압수수색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이광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은 조명현 씨의 출판 기념 포럼 직전 알려졌습니다.
오늘 지금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건 저 개인의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인물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땐 민주당 반발로 참고인 출석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대표가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거에 대한 몸통은 이재명이고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은 조 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위기마다 국면 전환을 위한 검찰 쇼가 있었다며 이번 압수수색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편파 수사를 강행할수록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성이 높아진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 5천만 원을 건넨 스폰서 사업가가 재판에 출석해서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 인사가 돈을 건넨 데 대한 직접적인 인사였는지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요.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모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스폰서 사업가 김보 씨. 평소 강래구 씨하고 친분은 없으세요? 김 씨는 민주당 돈봉투 재판에 출석해 2021년 6월 6일 경기도 양평의 한 식당에서 열린 선거 캠프 해단식에 참석했는데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에 5천만 원을 전달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금 지원에 대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송 전 대표와 2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는 돈을 받은 보좌관이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보좌관은 지난달 재판에서 돈은 받았지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송 전 대표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닌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송 전 대표는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직접 설명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조성과 살포 전반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캐물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지난해 연말 저녁 시간에 전국 각지에서 긴 연기꼬리 모양의 이른바 황혼 현상이 목격돼 북한이 미사일 쏜 것 아니냐는 신고가 쏟아졌던 소동이 있었죠. 알고 보니 우리 군이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던 건데 1년 만인 오늘 3차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 관측 위성까지 탑재한 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구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제주 남해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바지선 위에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가 기립해 있습니다. 오후 2시 발사 시간이 되자 강한 화염과 연기를 내뿜더니 빠른 속도로 치솟습니다. 고체 연료로 추진하는 우주 발사체의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지난해 3월과 12월에 각각 이뤄진 1, 2차 때와는 달리 일단 고체 엔진이 장착됐고 모의 위성 대신 민간에서 제작한 지구 관측용 소형 위성이 탑재됐는데 지상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군은 이번 발사로 우주 발사체 독자 기술 강화 목표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그런 발사체로도 또 우리가 필요한 위성들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주 발사체는 앞부분에 위성 대신 탄두를 탑재하면 탄도미사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고체 연료는 액체 방식과 달리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북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 방식을 적용해 시험 개발 중입니다. 발사체 평화적 목적보다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게 북한의 모습이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우리 군은 고체 연료 발사체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2025년까지 추가 배치할 군 정찰위성 발사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2년 전 벌어진 요소수 대란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경유차에 필수로 들어가는 요소수가 동나는 바람에 화물 트럭 기사들이 빈통을 들고 요소수 구하기에 나서기도 했었죠. 이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었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먼저 지금 재고 상황은 어떤지, 대란이 또 일어나는 건 아닌지 박상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요소 수출이 막혔습니다. 중국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가 일주일 전부터 요소 통관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임세가 한 달 전부터 그랬어요. 반출 허가 신청이 들어간 거는 반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신청 들어간 거는 다 반려입니다. 요소는 비료와 경유차용 요소수 등을 만드는 핵심 원료인데 중국 내 수급이 불안해지자 중국 정부가 해외 수출을 전면 통제한 겁니다. 국내 반응은 아직 차분한 편입니다. 2달 전 중국의 비료용 요소 수출 중단 소식에 요소수가 동났던 서울의 한 대형마트는 오늘 사재기 없이 요소수가 정상 공급됐습니다. 다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요소수 가격을 2배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이때를 노려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가격을 올리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어 수급 사항을 점검한 뒤 베트남, 일본 등에서 드려올 물량을 합쳐 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돼 있어 요소수 대란이 재발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요소 수출 제한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중국 비료업계 전망도 나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중국 의존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중국이 또 브레이크를 걸면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말란 법 없는 거죠. 그럼 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지 장혁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1년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요소수 대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알게 됐죠. 당시 정부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며 공급선 다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제3국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12월 말까지 한 15,000톤 정도가 계약에서 2년이 흐른 지금 요소 수입의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이후 71%, 2022년엔 67%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91%로 크게 늘었습니다. 물류비 등을 감안할 때 중국산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 업체들이 다시 중국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데서 요소수가 들어왔을 때 원가도 비싸고 그걸 또 상산하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수입처 발굴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2년 전에 그 대란이 생겼을 때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를 했었어야 돼요. 정부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중국이 수출을 걸어 잠글 때마다 반복되는 요소수 문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이기도 한 5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당초 이 남성은 아내가 다쳤다면서 직접 119에 신고했는데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차가 골목길을 빠르게 달립니다.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엔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40대 여성이 숨진 현장에 경찰과 구급대가 긴급 출동한 겁니다. 경찰차 3대, 그다음에 경찰 본부 하나, 과학수사 차 하나, 뭐해서 쭉 와가지고 가운데 빗자국이 좀 있어가지고. 여성을 살해한 건 50살 남편 A씨였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땐 현장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 A씨는 본인이 직접 신고한 뒤 집에서 나갔다가 딸과 함께 다시 들어왔습니다. A씨는 1시간쯤 뒤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나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성격 차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아내를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여성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요즘 하루 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도 해서 노약자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음식점에서 심정지가 온 70대 노인이 옆자리 손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18년 차 간호사였는데 차분한 응급처치 실력이 유독 눈길을 끕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식당입니다. 평온하던 식당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밥을 먹던 70대 노인 A씨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의식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호흡 곤란을 좀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18년 차 간호사 김현지 씨가 이 상황을 살핍니다. 심정지 환자 징후임을 직감하고 가족들이 A씨에게 물을 먹이려는 것도 말렸습니다. 경동맥이 약하게 뛰고 있어서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김 씨는 119에 신고한 뒤 팔을 걷어붙인 다음 A씨를 밖으로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흉부 압박 대신 가슴 마사지로 심장을 자극했습니다. 혹시라도 구토를 하실까 봐 고개를 좀 돌리고 그리고 깨우기 위해서 환자분을 계속 좀 자극을 했습니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 조치에 A씨는 119가 도착할 때까지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현장에서 심전도 확인했을 때 심장 박동수가 조금 낮은 것 말고는 큰 이상은 없었고요.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김현지 간호사의 차분한 응급처치가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 호흡기 질환인 백일에는 코로나보다 전염력이 강해서 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백일해 환자가 어린이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환자 수는 작년에 6배를 넘어설 정도인데요.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백일해가 올 들어 왜 이리 기승인지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째 기침이 멎지 않은 6살 아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청 했어요. 계속 기침하고 열 조금 나고 1시간이면 한 100번 정도 했었나? 감기나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심한 기침과 구토, 무호흡 증상까지 나타나면 백일해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올해 들어 백일해 환자는 180명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만 112명이 발생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어린이란 점도 심각합니다. 경남 마산에선 96명이 걸렸는데 이 중 93명이 12살 이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신생아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라는 거죠. 3년 동안 마스크를 쓰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게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너무 강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는 환자들이 많아진 거죠.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방역당국은 생후 2개월부터 12살까지 6번에 걸쳐 백일해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우리나라 뉴스 보도부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국내 영화도 개봉 한 달 만에 인도네시아로 보낼 정도였는데요. 이 같은 도둑 송출로 현지 교민에게서 17억 원을 받아채겼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국내 뉴스 채널과 각종 TV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교양 프로그램부터 어린이용 만화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드라마, 예능, 다큐관, 유아관, 강좌관 등등 있고 영화관도 있는 거 확인했고 총책 60대 시 등 3명이 지난 2015년부터 9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불법 송출한 이른바 K 콘텐츠들입니다. A씨 등은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최신 영화도 개봉한 지 한 달 만에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설치한 40개 송출 장비를 이용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 드라마 등 10만 8천 편을 자체 제작한 TV 수신 장비로 옮겼습니다. TV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불법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인도네시아 교민 1,700명에게서 매달 2만 5천 원씩 모두 17억 원 넘게 받아챙겼습니다.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하는 수요는 많은데 현지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리고 주로 교민들을 상대로
경찰은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당국과 국제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A씨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올해 수능 성적은 이번 주 금요일 통보되는데요. 학원가는 벌써부터 재수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한 달 정도 빨라진 일정입니다. 의대 증원을 노린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신경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목동 대형 입시학원 입구에 재수 선행반 광고화면이 떠 있습니다. 보통 재수반은 2월 중하순쯤 개강하는데 올해는 개강과 모집 일정이 한 달 이상 빨라졌습니다. 불수능의 의대 증원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재수나 3수 이상을 각오한 수험생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학원도 개강을 앞당긴 겁니다. 의대 증원 확대에 따라서 의대 특별반에 좀 들어갈 수 있느냐, 인원 몇 명이냐, 이런 문의가 좀 많습니다. 이 재수학원에선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비해 최근 의대 특별반을 개설했고 1월부터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도전하면서 대학가의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학교 2, 3학년, 심지어 졸업생들이 특정 의대라든지 이런 쪽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기 때문에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은 이번 주 금요일 통보되고 이달 중순부터 수시 1차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 외식 물가에 배달비까지 오르면서 집밥 해먹는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흐름이 숫자로도 나타나는데요. 밥솥 같은 조리용품이나 간편식 매출은 늘고 배달앱 이용자는 줄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편의점에서 식재료를 사는 태국인 여성 아름 씨. This is near my apartment. Try to cooking about ramyeon, kimchi jjigae. So that's why I have to come for buy ramyeon, egg, kimchi. 한 TV 홈쇼핑의 경우 팔보채, 스테이크 같은 간편식 매출이 올해 크게 늘었는데 주 시청층이 간편식을 많이 찾지 않는 5, 6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밖에서 사 드시는 음식들이 많이 팔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물가도 많이 비싸지고 하다 보니 집에서 집밥들 많이 해 드신다는 거 느낄 수가 있고요. 압력솥이나 밀폐 용기 매출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음식을 해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간편식이나 음식 재료뿐 아니라 이렇게 조리기구 매출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 반면 배달 음식 인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배달앱 3사의 월간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2.5%, 한 달 전에 비해서도 소폭 줄었습니다. 배달료 한 일주일치만 합쳐도 거의 한 끼 사 먹을 정도의 돈이 되니까 요즘에 할인 쿠폰을 많이 주기는 해도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 폭발적으로 성장한 음식 배달앱. 하지만 너무 많이 오른 음식값과 배달비에 소비자들이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여행 갈 때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심리가 반영되는 걸까요? 최근 저비용 항공사를 찾는 승객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일본처럼 가까운 나라를 찾는 여행 수요가 많아진 영향도 있지만 물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고희동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국제선 출국장입니다. 월요일에도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엔저가 이어지면서 일본 노선이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그래도 엔화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환전하는 데도 좀 부담이 덜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동남아를 찾는 여행객도 늘었습니다. 동남아 정도가 어느 정도 가격대도 저렴하고 갔다 오기 편하다 보니까 주로 저비용 항공사인 LCC를 이용합니다.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중 LCC를 이용한 수가 처음으로 대형 항공사를 넘어섰습니다. 고물가의 영향이 큽니다. 물가가 올라간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죠. 저가 항공사 가서 비행기 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대형 항공사들이 화물과 장거리 노선에 집중한 반면 LCC들이 일본과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에 집중 투자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경제 침체로 인해서 이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여행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생기는 와중에 짧게 자주 가는 여행 트렌드가 이용객 증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 국제선 이용객 수에서도 역대 최초로 LCC가 대형 항공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창사 이후 최대 위기라는 카카오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지난주 경영진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임원이 이번엔 자신을 징계해달라며 셀프 징계 요청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 온 것인지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자신의 SNS에 카카오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정우 경영지원 총괄. 어젯밤 내부 전산망에 윤리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회사 사정을 구성원과는 모두 공유하지만 외부에는 절대 발설하지 않는 카카오 특유의 사내 문화, 이른바 100대 0 원칙을 어겼다며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겠다는 겁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30년 지기로 석 달 전 카카오에 영입된 김 총괄은 건설사업 발주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고 일부 직원들이 골프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 이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고 회사 내부 사정을 허락 없이 외부에 발설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셀프 징계 요청은 이런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준법 조직이랑 이제 외부의 로펌을 써서 건설 과정에서 들어온 재고 같은 거를 거기서 조사를 하고 윤리위원회에서는 욕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궁지에 빠진 가운데 폭로전까지 이어지며 진흙탕에 빠진 카카오. 결국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옵니다. 지배주주로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방식을 경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카카오 노동조합도 5년간 한 번도 김범수 창업자를 만난 적이 없다며 경영 쇄신 활동 참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돈이 1,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금액인데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법인 파산 신청도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활용 가구를 파는 서울의 한 도매업체. 13년 만에 폐업합니다. 한때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성장했지만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의 없었고 매출이 떨어지면서 이제 부정비용 계속 들어가고 이런 것들. 올해 들어 10월까지 파산 신청한 기업은 1,363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큰 피해를 보았던 2020년보다도 많습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10월 말 현재 998조 원으로 사상 최대, 올해 안에 1,0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대출 금리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평균 5.35%, 2달 연속 상승세인데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분간 고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계속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판단이 되니까 파산으로 가는 거고요. 내년에도 경기 부진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도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가자지구 전역이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이 된 겁니다. 공습을 피해 남쪽으로 대피한 민간인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폐허가 된 난민촌이 온통 아이들 울음으로 가득합니다. 한순간 가족과 생리별한 고통을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전쟁이 재개되고 하마스는 어제 하루에만 7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난민이 모여있는 가자지구 남부를 포함해 15곳에 추가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مش شايفين في منطقة أمان بس بنتنقل لأنه إيش بدنا نسوي أطفال عنا. 이스라엘군은 남부에 지상군까지 투입한다고 공식 선언했고 실제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에 탱크가 진입하는 영상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וכמו שעשינו את זה חזק ויסודי בצפון הרצועה, אנחנו גם עושים את זה עכשיו בדרום הרצועה ואנחנו גם ממשיכים להעמיק את ההישג.
이런 가운데 하마스와 공조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 해역에서 이스라엘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بعد رفض السفينتين الرسائل التحذيرية من القوات البحرية اليمنية. 하지만 미 국방부는 자국 해군 군함과 상선들이 5시간 동안 후티 반군의 공습을 받았다며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미 군함을 공격한 건 2016년이 마지막으로 확전 긴장감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불의 고리에 위치해서 활화산이 많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가 3km 높이까지 치솟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는데 등산객 11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잿빛 화산재 구름이 퍼져나갑니다. 화산재 기둥은 최고 3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인근 마을과 도로까지 온통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3시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쪽 마라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 폭발로 고립됐던 등산객 75명 가운데 11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계속되는 화산 분화로 주변 수색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당국은 분화구 주변 3km 안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Arah angin ke arah utara dan radius aman masih di 3 km aman dan yang beraktivitas di sekitar gunung api untuk menggunakan topi, masker dan kacamata. 화산재는 20km 이상 떨어진 인구 10만 명의 부키팅기시까지 덮쳤습니다. 올 초에도 한 차례 폭발했던 마라피 화산은 최근 몇 주간 활동이 활발해져 화산 경보 2단계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불의 고리에 위치해 활화산만 127개에 달합니다. 지난 2010년엔 중부 자바섬의 무라피 화산이 폭발해 350명 넘게 숨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연극 연출가 박근영 씨의 이장이 제17회 차범석 희곡상 장막 희곡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진흙 속 연꽃처럼 남루하고 고결한 박근영의 시와 같은 작품이라는 심사평을 밝혔습니다. 차범석 희곡상은 차범석 연극재단과 조선일보사가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뮤지컬 극본 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역에 호련히 나타났던 스파이더맨입니다. 나중에 의심스러운 정체가 전해지긴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재치가 빛났죠. 그런데 당시 그는 시민들이 가보라고 해서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갔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렇게 겁이 났지만 노숙인에게 신발부터 신으시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함께 춤추던 노숙인을 말려 싸움판을 웃음판으로 바꾸어 놓았죠. 손자병법으로 치면 허를 찌르는 허허 실실입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서 도리어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제갈공명처럼 말이죠.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 이세돌 구단도 그랬습니다. 전혀 못 보던 한 수에 당황한 알파고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훗날 이 구단은 꼼수라고 했지만 인공지능을 버벅거리게 만든 신의 한 수가 분명합니다. 사실 진짜 꼼수가 뭐라는 걸 우리 정치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판도 없을 겁니다. 그중에 단연 고수가 어느 당이겠습니까? 희대의 꼼수 탈당으로 검수완박을 완성한 것을 비롯해 일일이 다 주어 섬기기도 벅찹니다. 하지만 꼼수의 행진은 정권을 내주는 길이 되고 말았죠. 호구에다 돌을 놓은 격입니다. 이런 꼼수 쓸 줄은 잘 몰랐죠, 사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하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허탈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요하게 탄핵에 무리수를 날리다 뜻밖의 묘수에 갑자기 하수가 된 기분이었을까요? 민주당은 탄핵 바둑판이 흥크러지자 대통령에게 사표를 받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줄곧 사퇴하라고 외치더니 막상 사퇴하자 그냥 있으라는 자충수에 빠진 겁니다.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켜 총선 전까지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는 진짜 꼼수를 드러내고 만 겁니다. 그러고도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2명이고 3명이고 계속 탄핵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수싸움에서 밀리자 2단 저침, 3단 저침 초강수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죠.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기울여 놓은 방송의 바둑판 그대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게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묻지마 탄핵의 속내는 이전 검사 탄핵 사유를 그대로 복사해 붙인 데서 이미 들켰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서류는 제대로 만들어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마를 잡겠다고 온 바둑판을 헤집어대며 무리수를 연발하는 건 하수 중에 하수죠. 그런데 민주당은 3명째 초유의 검사 탄핵을 밀어붙인 데 이어서 쌍특검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내밀어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거죠. 바둑은 그러나 힘이 아니라 지혜를 기릅니다.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성경 말씀도 기억납니다. 끝내 자기 코에서 코피를 봐야 정신이 좀 돌아올까요? 12월 4일 앵커의 시선은 꼼수, 무리수, 자충수였습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낮 최고 기온도 1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 정체로 오늘 밤부터 중서부 지역의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하늘빛도 흐리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안동이 영하 3도, 대전이 영하 1도 등 여전히 영하권에서 출발하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6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